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의 언어가 고대 한국의 문명에서 전해졌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백스터와 프랑스의 언어학자 로랑 사가르트입니다. 윌리엄 백스터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로서 역사언어학, 고대 중국어, 비교 언어학에서 명성을 쌓은 언어학자입니다. 로랑 사가르트는 프랑스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역사 언어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들은 고대 중국 언어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책에서 고대 중국 문명이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동이족의 어원은 현대 공산주의 중국 정권에서는 북방 변두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한자 그대로 보면 동쪽에 사는 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중국에서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동이족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이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인데요. 동이족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에 거쳐 현재 우리 민족의 근원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쓰는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동아시아 언어들에는 알게 모르게 아주 오래된 흔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대 중국어 속에 동이족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중국 고대의 상나라가 동이족과 연결되는 점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이족?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학, 고고학,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과 문명의 흐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미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백스터와 프랑스의 로랑 사가르트가 있습니다. 두 학자가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어의 새로운 재구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고민해왔던 고대 중국어의 실제 발음에 대해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대 중국어가 단일한 언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언어들, 특히 중국 남부나 동부의 언어들과 접촉하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동이족은 누구였을까요? 역사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중국의 주변 민족들, 예컨대 동이, 남만, 서융, 북적 등. 여기서 동이족은 동쪽에 살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산둥반도, 장강 하류, 요동 지역 등에 걸쳐 살면서 벼농사, 빗살무늬 토기, 거대한 제단 문화 등을 발달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동이족이 단순한 주변부 민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들의 문화는 황하 문명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융합하면서 중국 동부 지역의 독특한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동이족과 고대 중국어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시 백스터와 사가르트의 연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두 학자는 고대 중국어 안에 비중국계 어휘, 즉 중국어 같지 않은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과 관련된 단어들, 물고기나 바다, 강과 관련된 표현들, 신화나 제사에 쓰인 특이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나 오스트로아시아어족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언어들은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남방 지역의 언어인데요. 고대에는 중국 동남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동이족이 활발히 활동했던 곳과 겹칩니다. 그런데 왜 백스터는 동이족을 언급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윌리엄 백스터 본인은 동이족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대 중국어 단어가 지금의 베트남어나 태국어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면 그것이 동이족의 활동 지역과 겹친다면 혹시 이 단어는 동이족 언어에서 유래된 건 아닐까? 이런 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몇몇 한국 학자나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이 점을 들어 고대 중국어 형성에 동이족 언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층이 존재합니다. 특히 남방과 동방의 언어 흔적은 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백스터 본인이 동이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책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학문적 도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쓰는 언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그 언어 속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또 다른 문명의 흔적이 숨어 있다면 이 질문을 따라 동이족의 문화와 언어가 고대 중국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스터 박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박물관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작은 지역 박물관. 유리 안에 전시된 붉은색 토기와 신비로운 문양들이 박사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건 음성 기호에 더 가까운데? 이 장면은 상상 속의 한 연구자의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를 함께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고대 동이족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오래된 유물과 문헌을 뒤적이는 사람입니다. 동이족, 그들은 누구였을까? 동이족은 중국의 동부와 남동부 해안 지역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장강 하류, 그리고 지금의 요동 반도와 한반도 서북부까지 그 흔적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벼농사를 발달시켰고 복잡한 재래 의식을 거행했으며 무늬 토기와 돌무덤, 그리고 특이한 청동기 제기를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중국 중심 문명의 변두리에 머물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문명권, 고유한 언어와 신앙,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가졌던 주체적인 문화였죠. 그러면 언어의 흔적은 어디에 남았을까? 앞서 소개해드린 백스터 사가르트 시스템은 고대 중국어의 소리 구조를 재구성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냅니다. 고대 중국어는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방언과 외래어가 섞여 있는 복합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밥과 관련된 어휘. 고대 중국어로 밥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 형태로 복원되는데요. 이 단어는 현대 베트남어 일타, 말레이어 먹다와도 의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이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중국 남방의 오스트로아시아계 언어와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대 중국어로 불을 뜻하는 단어는 여러 형태로 복원되는데요.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에서 의미상 일치합니다. 이는 의미가 확산되었고 지역 간 개념이 공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중국어로 물을 뜻하는 단어는 태국어, 베트남어와 의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남부 방언에서 물을 뜻하는 단어 중 일부는 남방에서 기원했습니다. 물고기나 배에 대한 표현. 고대 중국어에서 배를 뜻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역시 해양 민족, 특히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쌀에 대한 표현. 말레이어와 의미상 연결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중심어로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역들이 고대 동이족의 해양 활동 범위와 겹치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밥, 불, 물고기, 배, 쌀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자의 대부분이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언어의 단서는 유물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직접 산둥성으로 향했습니다. 동이족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알려진 다오앤커 문화의 유적지. 그곳에서는 수많은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이상한 문자 비슷한 기호들이 출토됐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약 4300년에서 2600년 사이의 유적입니다. 정교한 회색 홍색 토기, 묘제 발달, 일부 기호적 문양이 새겨진 톡이 출토되고 있고, 톡이 표면에 새겨진 간단한 선형 문양, 교차선, 나선형, X자 형태의 기호 등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토기의 소유 표시, 신앙적 상징, 부족 마크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선, 점, 문자는 동이족의 청동기, 암각화와 유사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토기의 제의적 상징은 동이족의 태양 숭배, 조상제사 중심 신앙과 일치합니다. 물결 파도와 같은 회화적 문양은 동이족 지역 벽화, 토기와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오앵커 문화가 후기에는 중국의 근원 룽산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동이계 기호 전통이 지속되었다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중국 문명의 기원은 동이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호는 반복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고대 중국어에서 특정 음을 나타내는 초기 상형 문자 구조와 비슷한 패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양을 보십시오. 산둥성에서 출토된 다오앤커 토기 속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고대 중국어의 목계열 음성과 음운 패턴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언어 기호라면 동이족은 고대 중국어 형성에 실제로 언어적 영향을 미친 문명일 수 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난 뒤 어느 중국인 교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쪽이 말한 동이족, 그게 지금의 저우셴 지역 토착민을 말하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아직 중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자만심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땅 위에 흔적이 남아있는 실제를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출토 기호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보며 벡스터, 사가르트 시스템의 음운표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음절 패턴. 이상하게 현대 중국어랑도 다르지만 그 어딘가에 분명 연결된 끈이 느껴져.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야. 한 장, 또 한 장. 그림은 점점 언어 지도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토기 조각에서 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파도 모양과 점 3개 기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고대 표의 문자 이전의 음의 힌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오앵커 기호 관련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사님, 지난번 보셨던 제기 토기 조각의 기호에 대해 내부 회의에서 논의해봤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산둥 동부 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유사 문양이 필리핀 루손 지역의 고대 암각화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연구팀 내에서도 해양 언어 전파 가설에 대한 흥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곧 송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벡스터의 이론에서 말하는 비중국계 어휘, 그 음운 구조와 남방 계통의 언어들, 그리고 이 동이족 유물 속 미확인 기호들 사이에 흐르는 공통된 소리의 패턴. 이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소리로 기억된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꿈에서 들렸습니다. 낯선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고 익숙한 그 어감. 저는 깨어난 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그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말해준 적 없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언어는 살아있었고 지금도 토기 속, 돌 속, 그리고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며칠 뒤 박물관 유물실에서 저와 함께 연구 중이던 대학원생 린샤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왜 우리는 늘 중앙의 언어만 진짜라고 배워야 했을까요? 이 토기들이 말하는 소리도 언어잖아요. 사라진 목소리의 언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두려움도 엄습해왔습니다. 이 언어를 더 파고들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동이족의 독립 언어 존재 자체를 증거가 적으므로 규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을 한족 중심 세계관의 주변부 존재로 축소하는 역사 해석을 강하게 하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국제 학회 준비 중에 일부 원로 교수들 사이에서 저의 발표 자료에 대해 민족주의적 해석의 위험성, 증거 미비 등의 비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발표 자체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누군가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첫 번째 청자가 되어야 한다. 며칠 후 저는 어느 학술지 편집위원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귀하의 동익의 기호의 의문적 비교 연구 논문에 대해 여러 심사자분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기반의 해석이 고고학적 자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고대 중국어 의문 재구성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본호에서는 게재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온전히 담았는데 결국 중심 이론에서 벗어난 해석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한 겁니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게 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잖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뿐인데. 박사님, 저는 그 발표를 그냥 논문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국제학회에서 이걸 꺼내시면 반발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자고. 누군가는 이 언어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말할 수 있겠어?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엔 조심스러움과 불편함이 함께 엿보였습니다. 드디어 제15회 국제동아시아 고대언 어학회 발표일. 무대 조명이 어색하게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귀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고 드릴 연구는 고대 동익의 유물에서 확인된 반복 기호와 백스터, 사가르트 의문 체계를 결합하여 이 기호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언어적 의문 단위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다오웬커 문화의 물결 기호는 고대 중국어 물, 흐르다의 의문적 조합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며 이는 동이족의 오스트로아시아어 계열 어휘와도 상통합니다. 저는 이 기호들이 음소적 패턴을 나타내는 초기 문자 혹은 구술 문화의 청각적 재현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지금의 중국어 일부가 동이족 언어에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표 이후 몇몇 일본과 대만의 젊은 연구자들로부터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도 유사한 패턴을 오키나와 유물에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고대 제주어와 비교 연구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치 바위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라진 언어의 흔적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예전에 링 박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라진 언어도 누군가 기억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명을 적었습니다. 동이족 언어, 그리고 잊힌 목소리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다시 산둥을 찾았습니다. 낙엽이 말라붙은 들판과 조용한 시골 마을. 나는 그곳에서 몇 달 전 유물을 함께 봤던 린샤오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근처 야산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고분들이 조용히 흙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흙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몇천 년 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말을 속삭였을까요? 어쩌면 지금 내가 듣는 이 바람 소리도 그들의 언어와 비슷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노트란다. 저는 낡은 종이 사이에서 이상한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루, 누에, 거하라. 표준어와는 다른 말투.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유물에서 느꼈던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단어들을 하나씩 의문표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문 구조와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익의 유물에서 나온 기호의 구조와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방언 사이에 유사한 의문 패턴이 보였던 겁니다. 그 순간 마치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세대.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단 하나의 단어라도 살아있다면 그 언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찾고자 했던 동쪽의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남깁니다. 몇 달 뒤 저는 대학에서 새로운 교양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과목명은 단순했습니다. 잊힌 목소리, 동의의 흔적. 수업 첫날 강의실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중국어 전공자, 역사학과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 한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한 그 단어들, 언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말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동이족의 언어가 지금의 어느 말에 그대로 살아있는지는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기억되지 않은 말의 흔적이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세상에는 이름조차 남지 못한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들은 언어로 자신을 남기려 했고 우리는 그 조각들을 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도 그 잊힌 조각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말은 모르겠지만 느낌이 온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연결이다. 중국어 속 숨겨진 동이족의 흔적 잊힌 언어의 연결고리. 이 사실은 결코 왜곡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우리의 뿌리가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근원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역사 왜곡의 참혹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당당히 말하고 맞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